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3부 시작합니다. 3부 코너 진행하기 전에요. 방금 전에 오전 7시 55분에 들어온 재난방송 안내해드립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요청해온 사항이고요. 어르신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 예약 방법 안내입니다. 접종 대상 고령층을 확대해서 60세에서 74세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시작됩니다. 5월 6일 70세에서 74세 어르신을 시작으로 순차적 사전 예약을 시작했고요. 5월 27일부터 전국 위탁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을 실시합니다. 자, 보호자께서는 어르신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챙겨주시고요. 어르신 건강을 위해서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 예약을 도와주시고 접종일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염 시에 중증 위험이 높은 60세 이상 연령층의 예방접종을 통해서 어르신과 가족의 건강을 지키고 일상을 회복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이렇게 사전 예약 해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 예약 누리집 ncvr.kdca.go.kr로 사전 예약하실 수 있고요.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보호자 등 누구라도 대리인 예약이 가능합니다. 인터넷이 어려운 어르신들은 전화 1339 또는 129 그리고 지자체 콜센터로 예약해서 하셔도 예약이 가능합니다. 이상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에서 알려드렸습니다. 다시 만날 그날까지 잘 있고 엄마는 걱정하지 마. 아빠 있지? 성민아 정말 고마웠다. 마지막으로 아내가 카톡으로 통화를 한 게 1시 반. 삼겹살을 시켰구나. 생각보다 한강에 사람이 많아요. 들어갈게요. 이렇게 한 게 마지막 메시지라고. 친구라고 착각했던 A씨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같이 갈 정도의 친구 사이였을 아내가 전화를 받았고요. 아내는 저를 바로 깨워서 한강으로 내보냈고 나가는 와중에 어떤 청소년이 들어오는 걸 보고 네가 정민이 친구니?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추정을 해보니 5시 한 30분 전후가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아들이 자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뛰었고 넘어져서 쉬는 소리가 났는데 본인이 그걸 이렇게 세우려고 하다가 신발과 발뒤에 흙이 묻었다는 진술을 했거든요. 그런데도 사고지 주변에 가면 그렇게 더러워질 게 하나도 없거든요. 도대체 뭐가 묻었는지 좀 보고 싶다고 바로 신발을 버렸다고 대답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알고 싶은 건 하나밖에 없거든요. 어떻게 정민이가 새벽 3시 반과 4시 반 사이에 한강에 들어갔는지 그것만 밝혀주시면 되는데 제가 확신하는 거는 정민이 스스로가 그렇게 될 수는 없다. 긴급 진단 사건 그건 이렇습니다. 오늘은 한강 대학생 사망 사건입니다. 서울 한강공원에서 지난달 25일에 실종됐고요. 그리고 닷새 만인 지난달 30일에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고 손정민 군의 장례식 지난 5일 치러졌습니다. 자, 손 씨의 사망을 두고 여러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데 오늘은 사건 그건 이렇습니다. 한강 대학생 사망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박성배 변호사 그리고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박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승재현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네, 자,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박 변호사님, 네. 일단 좀 개요부터 좀 정리해 볼까요? 네. 이제 밤 늦게 그 친구와 그 손 씨 함께 이제 한강에 술을 마시러 나간 건데, 예, 네네. 예, 정리해 주십시오. 이 손 씨가 지난달 24일 오후 11시께 친구를 만난다면서 집 근처에 있는 반포 한강공원으로 향했고요. 예. 실제로 친구 A 씨를 만나서 술을 마셨지만 다음날 종적이 묘연해집니다. 이 A 씨가 같은 달 25일 그 다음 날이죠. 새벽 3시 30분께 자신의 부모와의 통화에서 이 손 씨가 취해서 잠들었는데 깨울 수가 없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으로 전해졌고 이후 다시 잠이 들었다가 1시간 뒤 일어났는데 손 씨가 보이지 않아서 먼저 갔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집으로 향했다고 합니다. 오전 4시 30분께 이 반포 나들목 CCTV에 이 친구 A 씨가 공원을 나오는 모습이 포착된 상황이고요. 이후에 A 씨와 A 씨 부모가 다시 반포 한강공원으로 돌아가 손 씨를 찾는데 정작 손 씨 부모에게는 오전 5시 30분께 연락을 합니다. 그리고 손 씨 시신이 5일 뒤인 지난달 30일 오후 3시 50분께 실종 장소 부근에서 발견된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 프로그램에서도요, 그 손 씨 아버지와 인터뷰를 했었는데 아들의 사망에 그 여러 가지 의혹을 지금 품고 있습니다 보니까 어떤 의혹으로 좀
어떤 의혹들이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예, 사실 아버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손정민 씨가 왜 한강에서 이제 싸늘한 죽음으로 나왔는지에 대한 실체 진실의 발견을 위해서 이런 의문점을 제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사실 이게 특정 어떤 친구에게 이제 모여 있어서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은 있는데 아버님의 합리적 의심이니까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친구가 없으면 바로 112나 119에 신고하는 게 원칙인데 그 분명히 동선상으로 4시 30분에 집으로 가는 동영상 그리고 택시를 타고 다시 어머니 그러니까 그 A씨의 어머님 아버님을 한강변으로 와서 그때서야 비로소 이제 그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손 씨 아버님이 어머님이 전화를 받았고 아버님을 깨웠고 그래서 이제 한강변으로 가는 과정이었고 두 번째는 그러면 왜 신발 같은 게 어떻게 됐느냐라고 물었을 때 뭐 그 A씨의 진술에 따르면 정민 씨가 자다가 갑자기 일어나 이를 잡다가 넘어졌고 신발 옷이 더러워졌다. 그래서 신발을 버렸다. 과연 이게 그 장소가 그렇게 신발이 더러워질 만큼 그리고 세탁하지 않고 버릴 만큼 더러워질 수 있느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분명히 3시 30분에는 그 정민이가 옆에서 자고 있다라고 했고 뭐 둘 다 자고 있었으니까 그 휴대폰이 바뀔 가능성은 없는데 왜 그 휴대폰이 바뀌어서 A씨의 휴대폰은 지금 발견되지 않았고 그 손 씨 휴대폰을 그 정민이 휴대폰을 왜 A씨가 가지고 있느냐라는 점을 의문점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이 의혹들 여러 가지 할 만한 합리적인 의심을 할 만한 부분들이 정황이 있긴 한데 사실 그러면은 이런 의혹들은 뭔가를 숨길 게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행동을 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그 부분은 아직까지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무엇을 숨기기 위해서 했다라는 것은 조금 앞선 저희들의 추측인 것 같고 경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진술을 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뒤의 상황이 도저히 납득될 수 없는 정도의 상황이 되었다면 분명히 그 상황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이유, 합리적인 어떤 이유를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러한 의혹들이 있는 거고 우리가 그 A씨에 대한 진술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받았는지를 몰라서 그 부분은 분명히 그 합리적인 의심은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숨기기 위한 하나의 행동이다라고 단정짓기는 아직까지는 조금 어렵지 않느냐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이 합리적인 의심이라는 거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손 씨 아버지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사유를 봐서 어떤 이렇게 의심을 할 만하다. 그리고 의심의 방향은 이렇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네네. 자, 친구가 그 손 씨 부모님에게 그 실종 사실을 그 알린 시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좀 논란인데, 자, 우선 지금까지 그 친구의 시간대별 행적 좀 정리해 볼까요? 박 변호사님? 네. 아까 말씀을 간략하게 드렸습니다만 이 친구 A씨가 손 씨와 반포 한강공원에서 만나서 술을 마셨죠. 그리고 두 사람이 같이 노는 과정에서 영상 촬영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새벽 2시 30분경 영상 촬영 시점까지는 그간의 행적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상황은 친구 A씨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방금 영상 촬영이 무슨 말씀입니까? 말씀하신 게? 그 같이 놀면서 찍은 영상이 있다는 게 2시 30분경에 영상이 촬영된 정황이 있다는 것까지는 밝혀진 상황이고 그 이후의 행적에 대해서는 A씨, 즉 친구 A씨의 진술에 의존해 사건을 재구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A씨가 이 새벽 3시 30분께 자신의 부모에게 전화를 하는데 손 씨가 취해서 잠들어 있어서 깨워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A씨 부모가 손 씨를 깨워서 보내고 너도 집으로 들어와라라고 답변을 했다는 것이고 그런데 A씨가 다시 잠이 듭니다. 1시간 뒤 일어나 봤더니 손 씨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먼저 갔나 보다 생각하고 노트북과 휴대전화를 챙겨서 자신도 집으로 향했다는 것입니다. 이때 오전 4시 30분경 반포 나들목 CCTV에 이 A씨가 밖으로 나가는 모습이 찍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A씨가 집으로 돌아와서 A씨 부모와 대화를 나누는데 그 이후에 A씨와 A씨 부모가 직접 반포 한강공원으로 돌아와서 손 씨를 찾아 나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손 씨 부모에게는 오전 5시 30분경에 연락을 합니다. 이 손 씨 부모의 입장에서는
비교적 그 실종 지점과 집이 가까운 지점에 위치하기 때문에 곧바로 연락을 했으면 쉽게 찾을 수 있었을 텐데 왜 굳이 손 씨가 실종된 상황에서 뒤늦게 연락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예, 그렇군요. 자, 또 손 씨의 아버지가 제기하는 의혹이 또 있긴 합니다. 그게 이제 그 아까 승윤님께서 이제 언급하신 부분 신발. 네. 신발에 뭐가 좀 묻어 있었다. 근데 이제 이걸 보여달라 했는데 아버지가 뭐 버렸다. 이런 대답이 단번에 나왔다. 이렇게 또 이제 손 씨 아버지가 주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 합리적으로 의심하는 부분이 있다 보십니까? 사실 좀 아버님의 입장에서는 제가 봐도 그 A 씨의 진술이 다소 설득력이 떨어질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사실 3시 30분에 분명히 손 씨가 옆에 있는 걸 알고 다음날 1시간 후에 4시 30분에 이제 깨었다면 손 씨가 없으면 본능적으로 친구가 어디 갔는지를 전화하는 게 우선일 건데 일단 뭐 그 전화했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명확하게 전화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부분 그리고 그 손 씨가 아무리 그 자다가 뭐 갑자기 일어나서 뛰어가는 과정에서 뭐 신발과 옷이 더러워졌다 할지라도 친구가 실종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과연 그런 것들을 버리는 게 일반적이냐 그리고 뭐 저희들도 수많은 피의자 신문 조서를 보지만 친구가 사망을 한 사실이 죽음으로 돌아온 사실이 발견이 되면 사실 좀 친구가 실종이 된 그 상황이라면 친구의 안위와 친구를 걱정하는 게 우선일 것이고 그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준비된 즉답이 아니라 좀 고민하는 모습 이런 모습들이 보여야 되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부족한 거는 분명히 맞아요. 그래서 신발을 어떻게 했느냐라고 하면 그냥 고민 없이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 아버님 입장에서는 왜 그렇게 친한 친구가 이렇게 사건에서는 제3자화 되어 있는 이야기를 하느냐. 적어도 그 친구와 같이 공감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다는 점 때문에 아버님은 아마 이런 진술을 듣고 더더욱 어떤 의심이 강화되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냥 단순히 바라봐도요. 뭐 신발이 좀 더럽혀졌더라도 이걸 버린다는 것 자체도 사실은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 하진 않으니까 사람들이요. 이것도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또 손 씨 휴대전화 있지 않습니까? 이 친구 A 씨가 갖고 있었는데 지금 경찰 포렌식 결과 지금 아직 안 나왔죠? 끝났다고는 하는데 어떤 점을 집중적으로 좀 봐야 되는 겁니까, 박 변호사님? 그 친구 A 씨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가 손 씨의 휴대전화였죠. 일단 어제 6일 이 손 씨 휴대전화 포렌식 자체는 완료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포렌식이 완료되어도 그 분석 작업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경찰이 일단 분석 작업에 집중하고 있고 그 결과를 대외적으로 공표하고 있지는 않는데 일단 발견된 손 씨의 휴대전화라도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해 분석을 진행해야 할 이유가 그 내역을 통해서 이 주변 인물들과의 대화 내용과 사진과 영상 등을 통해 사건 당시의 상황을 확인하거나 추정할 수 있는 단서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손 씨의 평소 일상과 생각 그리고 주변 인물들과의 관계를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즉 피해자 휴대전화를 통해 사건 당시를 재구성할 수 있고 피해 사실과 관련된 단서들을 하나하나 모아나갈 수 있는 작업이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사실 이 사건에서 더 중요한 것은 손 씨의 휴대전화라기보다는 이 사건 현장에 동석했던 유일한 참고인, 중요 참고인이라고 할 수 있죠. 친구 A 씨의 휴대전화입니다. 이 친구 A 씨의 휴대전화를 찾기 위한 수색이 지속되고 있는데 경찰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지속적으로 이 친구 A 씨의 휴대전화를 찾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죠. 최근 2차례에 걸쳐서 아이폰 휴대전화를 발견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지만 1년 번호상 모두 친구 A 씨의 휴대전화는 아닌 것으로 밝혀진 상황입니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서 친구 A 씨의 휴대전화는 아이폰 8 스페이스 그레이라고 명시적으로 밝힌 상황이고요. 현재 친구 A 씨가 이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은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휴대전화가 위치가 포착된 지점이 한강공원 일대인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그렇다면 한강공원 일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휴대전화가 바뀌었다면 바뀐 경위에 대해서는 참고인을 통해 충분히 그 진술을 확보할 수 있는데 이 사건은 특이한 점이 중요 참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였고 술에 취해 기억하지 못한다는 주장이
아주 비합리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 예. 그 참고인의 진술 확보에 상당한 난점을 겪고 있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현장에서 수색 작업 중이신 민간 수색팀이죠. 아톰의 팀장님입니다. 전화를 연결해서 현장 상황 좀 들어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일단 그 아톰팀 이게 무슨 모임입니까? 자원봉사 모임입니까? 네, 저희 자원봉사 모임이고요. 예. 어떤 활동 주로 하십니까? 네네. 저희가 정민군 실종 후 예. 사망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을 저희는 세 가지로 이렇게 봤습니다. 예. 첫째, 정민군이 꽃다운 나이에 사망이 굉장히 안타까웠다. 네. 그다음 둘째, 정민군에 대한 입장이 나의 동생, 나의 자식 또는 이제 나의 조카, 나의 친구가 사망한 것처럼 마음이 많이 아파서 예. 잠을 못 이루는 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예. 그래서 셋째, 그 실종 후 신라 같은 생존을 예. 카운트다운 하던 심리에 네. 사망에 충격이 더해졌는데 일반 시민들이 충분히 추정할 수 있고 의구심이 가는 것에 대해 예. 경찰의 조사와 수사에 대해서 나름 뭐 경찰도 최선을 다했겠지만 시민들이 느끼는 수사에 대한 태가먼도는 상당히 미온적이지 않았냐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팀장님 네네. 방금 의구심 말씀하셨는데 어떤 이를테면 의구심이 좀 생길 수 있다.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어떤 부분 중심으로 수색하신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네. 지금 여러 뉴스와 언론들을 통해서 예. 최종적으로 같이 있었던 가칭 A군, 예. 가칭 A군에 대한 의구심이 많이 있고요. 예. 그 다음 그 A군에 대한 부모가 현장에 같이 했다는 그 목격자 입장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이 스모킹 건인 아이폰을 찾아서 네네. 수사에 협조해보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모임이 준비되었습니다. 지금 그 아이폰 수색하시는 게요. 지금 벌써 뭐 2개가 나왔는데 네. 만약에 발견하시면 어떻게 먼저 그 부모님한테 주실 겁니까? 아니면 경찰에 건네실 겁니까? 맞습니다. 저희가 현재까지 그 가칭 A군의 아이폰이 아니라고 검증이 됐죠. 예. 빨강색과 검정색을 발견하였습니다. 근데 빨강색은 저희가 그 민간 구조사를 통해서 직접 건네주었고요. 예. 검정색은 제가 그 발견을 마친 그 정민군 아버지께 직접 전달하여서 역시 경찰에서 검증을 하였던 것이죠. 예. 혹시 내일 모레 저희가 승부수를 띄우다시피 해서 아이폰을 발견하게 된다면 그 아이폰 역시 뭐 처분 내지 판단 권한은 정민군 아버지에게 있다 생각하고 그분께 전달해서 먼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한강에서 이렇게 뭐 핸드폰을 찾는 이런 작업이 이렇게 저는 그동안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예. 이런 거 해보신 적 있습니까 지금까지? 뭐 유사한 봉사활동은 꽤 많이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봉사활동이라는 게 이제 그 한강 바닥에 어떤 뭐 쓰레기라든지 이런 걸 수거하시는 거 해보신 것 같은데 그 당시에도 그런 핸드폰들 많이 나왔습니까? 아니요,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 핸드폰을 이번에 찾는 작업 자체가 처음 해보시는 거니까 힘들지 않겠습니까? 우선 힘든 점이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풀이 아니고요. 예. 거의 뭐 성인 키 남짓한 2m 전후의 그 아주 큰 나무 같은 풀들이 많아서 많이 힘들고 그다음에 하나 뭐 경찰이 비난하는 건 아닙니다만 1차 수색에서 이제 풀이 옆으로 뉘어져 있지 않겠습니까? 뉘어져 있는 밑에 만약에 휴대폰이 있다 그래도 이렇게 위에서 확인을 하는 방법이 상당히 쉽지가 않은데 저희는 그거를 다시 낫으로 이렇게 베서 이잡듯이 하는 방법으로 지금 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뭐 특별한 어떤 뭐 특수 장비 같은 걸 이용해서 이렇게 찾으시는 건 아니고요. 직접 그냥 육안으로. 저희가 현재 그 민간 구조사를 위시한 수중 탐지기를 준비해서 수중 탐지팀 하고요. 저희 그 아톰팀은 수중이 아니고
큰 변의 그 지상을 위주로 해서 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아톰팀에서는 수중 탐지기를 가지고 직접 하시는 건 아니고? 네네. 한강변 주변에 네, 저희는 이제 지상을 수색하기 때문에 풀을 베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네, 그래서 풀 벨 수 있는 우리 농부들이 쓰는 낫을 준비해서 그러세요? 풀 베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게 이제 이런 핸드폰을 찾으신 작업 자체 경찰하고 협조가 좀 됩니까? 저희가 정민군 발인을 앞두고 부랴부랴 이렇게 진행돼서 경찰에 이렇게 연락하고 협조를 구할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지금 근데 이제 경찰에서는 못 찾아내고 그러는데 아톰팀은 찾아내니까 뭐가 다른지 좀 궁금할 수밖에 없는데요. 저희가 그 빨강색을 찾았던 거는 민간 구조사께서 수중 탐지기를 통한 탐색이었고요. 그다음 검정색은 서울 시민이 한강변에 산책을 어린이와 같이 나왔다가 발견한 거를 아톰에게 전달해서 발견이 된 거거든요. 역시 시민들의 그 제보와 시민들의 노력도 큰 결과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하십니까? 몇 시부터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은 저희가 주중에 회원들 모두가 직장이 있고 사업이 있는 분들이어서 시간이 되신 분만 자율적으로 하고요. 내일 모레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내일 모레라는 게 이제 토요일, 일요일. 토요일과 일요일이요? 오늘은 좀 가능하신 분들만 현장에서 조사하시고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이제 현장 그 수색하신다는 아톰의 그 팀장이셨는데, 자, 두 분 현장 그 상황 들으셨는데 어떻게 좀 특이한 게 좀 있습니까?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승 의원님? 네, 기본적으로 너무 많은 고생을 하신다라는 말씀부터 먼저 드리고 또 민간 구조사와 여러 우리 시민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시고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도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결국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이제 A 씨의 휴대폰 이야기를 하는데 그 A 씨의 휴대폰도 빨리 발견이 되고 또 그 과정 속에서 다른 또 사건과 실체 진실에 조금 더 근접할 수 있는 다른 여러 가지 유류품들도 좀 같이 발견이 되었으면 하는 희망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 변호사님, 방금 저 인터뷰에서 어떤 특이한 점 좀 들으셨습니까? 이 사건의 경우에는 바르게 자란 외동아들이 성인이 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갑자기 사망하다 보니 많은 분들이 안타까움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자식을 키우는 부모 입장이라면 느끼는 감정, 굳이 자식을 키우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모든 사람이 느끼는 가족에 대한 감정이 투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거기다 여러 의혹들이 일정 부분 공감을 받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동안 수사와 형사재판은 그 당사자가 수사기관, 피의자, 법원이었지 피해자는 배제되어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피해자의 참여권이 상당 부분 보장되고 있기도 한데 이 사건의 경우에 특히나 피해자 측의 호소와 주장 그리고 그의 동의에 도움을 주는 시민들의 참여로 수사의 한 갈래를 피해자 측과 일반 시민들이 끌고 나가는 형상으로 보이고 경찰이 성실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주변에서 도움을 주시는 분들의 수색을 통해서도 일정 부분 성과가 있기를 저도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잠깐은 광고 좀 듣고요. 잠시 뒤에 다시 돌아와서 또 다른 지금 일단 보니까 루머라든지 이것들 지금 정리된 게 많은데 자세히 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4부 시작합니다. 자, 지금 한강에서 일어난 대학생 사망 사건 집중적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요. 자, 그동안에 근데 루머가 좀 몇 개 나왔었습니다. 자, 승 의원님, 지금 보니까 술자리에 제3자가 출석했니 안 했니 이런 얘기 나왔던데 보니까 이건 아닌 걸로 나왔죠, 이게? 네네, 지금 제일 불편한 게 좀 뭔가 팩트가 맞는 것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팩트와 다른 이야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수사에도 지장을 받을 수 있고 또 지금 저희들이 A 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게 팩트와 합리적 의심이 아닌 거짓의 이야기들이 나오면 잘못된 이야기들이 나오면 그것도 굉장히 좀 불편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면 3명이 같이 있었다는 것은 거짓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한 명이 술자리에 참석하려고 했지만 그 한 명이 그날 몸이 피곤해서 참석하지 못했고 그 한 명이 언론에서 이야기한 것은 그 손 씨가 술을 먹으면 어떠한 행동을 보이느냐에 대해서 활발해지고 또 어느 순간에 술을 많이 먹으면 잠을 자는 버릇은 있다. 여기까지가 팩트입니다. 예, 그렇군요. 네, 지금 루머 관련해서 좀 팩트 체크 승지현 연구위원과 지금 이어가고 있는데요. 네네. 잠깐 방금 전에 박성배 변호사는요 사정이 좀 급한 사정이 생겨서 일단 승 의원님과 단둘이서만 저랑 좀 인터뷰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럼 루머가 또 이제 뭐 CCTV에 사명에 찍혔다, 누가 또 기어가는 모습이 발견됐다 이런 것도 있던데 이것도 사실은 아닌 거지 이것도? 사실 경찰이 저는 참 이번 수사에서 한편으로는 아쉽지만 또 한편으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게 저도 그 3인이 뛰어가는 모습을 보고 그게 굉장히 픽셀이 약해서 누군지를 확인하기 어려웠는데 경찰은 그 3인을 특정하고 3인을 불렀다고 하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었고 이 사건과 전혀 관련 없는 아이들이 밤늦게 그냥 뛰어다니는 모습 이라고 경찰은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이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또 이 친구 A 씨 또 아버지 직업도 이게 나왔습니다. 이것도 하시는 분이니까? 사실 경찰서장 대형 로펌 그다음에 특정 병원에 있는 의사라는 점들은 다 거짓인 것이고요. 경찰에서 나와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는 A 씨 아버지가 의사인 거는 맞다. 그렇지만 개인 병원 의사이다. 이 정도까지 밝혔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언론들에서 좀 이런 것들은 좀 이런 소문설이 있더라도 좀 걸러서 좀 보도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게 사건은 아니에요. 아직 손 씨의 사망이 사고사인지 아니면 자연사인지는 모르기 때문에 이걸 사건이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우리 경찰 수사 사건 공보 규칙에 따르면 예외적으로 그러니까 수사 상황을 공개할 수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오보나 추측성 보도가 있으면 사건 관계인의 인권 침해라든가 수사에 지장이 있으면 신속하게 이걸 바로잡을 필요가 있고 이때 그 규칙 8조에 보면 공개 범위에 수사의 경위나 상황 등을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경찰이 물론 당연히 이 사건은 내사 단계고 아직까지 수사의 진행 단계는 아니지만 이런 추측성 오보가 나왔을 때에는 적극적으로 경찰 쪽에서도 분명히 이건 아니라고 좀 이렇게 말을 좀 해줬으면 그러면 좀 이렇게 크게 확산되는 경우가 좀 줄어들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좀 경찰이 너무 소극적인 건 아니냐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방금 청취자분 7590님께서 외삼촌이 전 강남경찰서장 이런 소문도 있던데 이거 거짓인가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이것도 잘못된 거죠. 잘못된 겁니다. 별 소문이 다 도는데 다 모조리 잘못된 건데 보니까 틀린 겁니다. 보니까. 지금 그런데요. 이제 좀 청와대 국민청원 보니까 지금 사망 진상 밝혀달라. 이 청원이 보니까 35만 명 넘게 지금 서명했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좀 안타까운 죽음이라서 그런 것 같은데요. 자. 그리고요, 그나저나 실체를 밝히려면 어떻습니까? 이제 부검을 하긴 했는데, 기본적으로 한 이달 중순은 돼야 나올 것 같아 보니까요. 그렇죠? 맞습니다. 부검이 좀 나면 그래도 실마리가 좀 나올 것 같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이제 지금 사건을 만약에 제가 조금 들여다 본다면, 조심스럽게 한 3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테러 수사의 효율성과 실효성 확보 방안 때문에 외국의 어떤 특정 기관에 가서 수사 기법을 조금 들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손 씨의 휴대폰이 포렌식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손 씨가 아까 박 변호사가 이야기를 했다시피 인스타그램에 사진도 올리고 적어도 1시 50분까지의 여러 가지의 어떤 그 동영상 그리고 어머니에게 또 이렇게 문자 보내는 부분들이 있고 거기에 사진들이 있으면 가장 중요한 거는 손 씨와 A 씨의 사진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피사체
있으면 그게 사람들이면 그 사람들을 조금 이렇게 고화질로 만들어서 그 사람들의 신원을 특정해서 그 사람들을 불러서 진술을 듣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사진과 가까이 있는 곳에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분명히 A씨와 손씨가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는 알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면 그 사람들의 진술을 받아서 또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분들의 있는 휴대폰을 이미 제출받아서 그분들도 사진을 찍었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의 또 사진 뒤에 있는 사람들이 나오면 그 사람들도 어느 정도 확인을 해서 그렇게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사진을 모으면 지금 경찰이 100% 동선을 확인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 CCTV 54개, 그다음에 자동차 130대를 통해서 어떤 주변 상황을 확인하고 있지만 또 이런 방법으로 좀 확인을 하면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 A씨와 손씨의 동선을 확인할 수 있지 않느냐.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수사 방법은 지금 손씨가 편의점에 가서 물건을 샀는 행위에 대해서는 그 신용카드 정보가 언론에 나오던데요. 그러면 A씨와 손씨가 얼마만큼 술을 사고 갔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 음주량이 얼마만큼 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정말 그런 상황에서 정신이 들 수 없을 만큼 술을 많이 먹었느냐. 적어도 1시 20분, 그 다음에 1시 50분에 그러한 어떤 동영상과 어머니에게 말했는 문자와 그 다음에 동영상을 보면 특별하게 완전히 음주 대취했는 상황은 아니다. 보니까 과연 그러면 그 다음 단계에서 갑자기 정신이 들 수 없을 만큼의 음주를 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마지막으로 저는 이게 경찰과 이제 국가수의 문제인데요. 보통 부검을 하면 사망의 원인을 제일 먼저 찾아야 되고 지금에 있어서 제가 가장 중요한 것은 물에 빠져서 손 씨가 사망을 했는지 물에 빠지기 전에 사망을 하고 그 한강 안으로 그 죽은 상태로 들어갔는지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적어도 폐에 어떤 그 익사의 흔적이 있는지 없는지만 확인을 한다면 만약에 물에 들어갔을 때 익사 흔적이 없으면 물 바깥에서 사망을 했고 사망한 상황에서 물 안으로 그 사체가 들어갔으면 그거는 바로 피의 사실로 전환할 수 있거든요. 그건 사체 은닉이 되고 사체 유기가 되니까 그러면 지금같이 우리가 저도 불편하고 우리 앵커도 불편하고 이게 사건도 아니고 이게 피의 사실도 아니고 이게 과연 뭐 진실을 추정하는 이런 단계를 지나서 바로 피의 사실로 전환이 되면 그때부터는 수사를 진행할 수 있고 그 진행을 한다면 지금 뭐 손씨 아버님도 말씀하시는 강제 수사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 세 가지 부분을 조금 적극적으로 좀 경찰에서는 찾아서 그 당시에 사건을 추적하고 그다음에 사건의 사망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그런 어떤 수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승현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건 어디까지나 이제 가정하에 얘기하시는 거고요. 사실. 그렇죠. 이게 이제 그러니까 부검을 했을 때 이제 익수니까 물에 들어가기 전 또는 물에 들어간 후 사망 시점 이것을 일단 먼저 부검을 통해서 내면 그러면 이제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사건이 될지 아니면 이게 사고가 되는 건지도 구분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이를테면 그 참고인인지 아니면 피의자인지 이게 또 이제 구별이 되는 거고요. 아직까지는 뭐 저희들이 범죄 사실이 없으니까요. 이게 그 손 씨의 사망이 사고사인지 자연사인지를 모르다 보니까 정말 조심스럽고 정말 조심스러운 거죠. 그러니까요. 자, 이 상황에서 아까 말씀하신 그 특히 신용카드 사용 내역 보면은 이제 이를테면 그건 좀 주변적인 것이겠지만 이를테면 술을 어떤 걸 샀는지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시간에 그 시간에 충분히 그렇게 어떤 술이 많이 취할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들 미루어 짐작할 수 있으니까 이런 조사를 좀 빨리 해야 되겠고. 그렇죠. 이게 마지막에 1시 12분에 14,500원 정도의 그 신용카드를 사용했는 건 보여요. 그러니까 23시 14분, 23시 33분, 그다음에 1시 12분까지는 그 손 씨가 이제 특정 어떤 편의점에 가서 이제 물건을 샀는 내용이 나오니까요. 그 샀는 내용이 무엇인지 어떤 주량을 샀는지 좀 확인하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부검에 지금 보니까 한 일주일은 더 걸릴 것 같아요, 보니까요. 근데 부검 중에 제가 정확하게 뭐 부검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건 좀 내부적인 이야기가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제일 먼저 이제 어떻게 죽었는지 누가 언제 어떻게 죽었는지를 확인할 때 당연히 국가수에서도
손 씨의 사망이 어떤 입장에서 죽었는지를 확인하는 게 제일 먼저 어떻게 보면 가장 우선적인 그 부검의 목적이 될 거니까요. 예. 분명히 그 부분은 국가수에서 모르겠습니다. 한 6일 정도 이제 물 안에 있어서 사람마다 이렇게 부패 정도가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는 저도 잘 모르지만 저도 국가수에서 최선을 다해서 확인한다면 그 정도는 지금 정도는 나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종합 보고서는 뭐 15일 그러니까 이달 중순 정도에 나오겠지만 그 개별적인 어떤 장기마다 그 사망의 원인들을 파악할 수 있는 그 다른 내용들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면 폐에서는 분명히 그 부분이 제일 먼저 확인이 되었을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죠. 뭐 경찰하고 국가수에서는 어느 정도 연락이 오가지 않았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추측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이 숨진 학생의 이제 아버지가 검찰에 진정서를 냈습니다. 네네. 예. 진정서를 낸 분 이유를 보니까 초동 수사가 좀 미흡하다. 그리고 특히 압수수색 노치 필요한데 그런 게 안 되고 있다. 이런 의견을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보니까요. 네네. 앞으로 이제 그러면 검찰이 진정 낸 거가 좀 이 사인을 밝혀내는데 이 상황을 밝혀내는데 좀 어떻게 좀 작용할 것 같습니까? 제가 뭐 계속 아버님 말씀은 좀 100%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또 공감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범죄가 없는 거잖아요. 손 씨의 사망 자체의 원인을 모르니까 범죄가 되어야 수사를 하는 것이고 수사는 객관적 사실이 발견되어야 그 객관적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할 수가 있는 건데 당연히 손 씨 아버님의 입장에서는 그 A 씨가 휴대폰을 집에 숨기지 않았을까라는 의심을 하시는 듯해요. 그건 아버님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합리적인 의심이지만 뭐 수사를 담당하는 아니면 법치주의의 관점에서는 지금 범죄가 없는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건이 강제 수사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피의 사실이 발견되어야 되고 그 피의 사실은 부검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기타 여러 가지의 정황 증거, 특히 CCTV라든가 손 씨 휴대폰에서 포렌식에 나왔을 때 여러 가지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충분히 이게 사고사라는 정도의 개연성이 만들어지면 바로 수사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경찰 단계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서초경찰서 강력팀 7개 팀뿐만 아니라 서울경찰청까지 같이 협조를 하고 있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경찰 측에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명확하게 자연사가 아닌 것도 맞잖아요. 이게 사고사가 아닌 것도 맞지만 이게 명확하게 누가 어떠한 개입 없이 손 씨가 정말 안타까운 사망이라는 확신도 없다면 모든 걸 열어놓고 수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사고사일 때를 대비해서 그 사고사가 나왔을 때 증거가 이제 찾아보니까 증거가 없네요. 이제 찾아보니까 증거가 다 삭제됐네요. 이런 이야기는 안 듣게끔 경찰은 적극적으로 관련되는 여러 가지의 CCTV라든가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블랙박스라든가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 당시에 A 씨와 손 씨의 동선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범죄 혐의가 있으면 즉각적으로 수사로 좀 이렇게 전환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근데 검경 수사권 조정된 이후에는요, 이제 검찰에서 지휘를 못하지 않습니까? 네네네네. 이런 또 상황이고 이제 경찰에서는 최근 보면 사실은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한 지금 단서가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입장이었지만 지금 공식적으로 어떤 이 관련해서 공개 브리핑을 하거나 그런 거 보니까 없어요, 보니까요. 신중한 이런 모습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경찰도 이게 오보나 잘못된 내용이 있거나 국민들이 지대한 관심이 있으면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경찰 사건 규칙에 따라서 공개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가 있고 그게 가장 대표적인 거로 수사에 도움이 되는 공개 수사를 한다든가 그다음에 당사자에게 인권 침해가 있다든가 수사의 지장을 받을 수 있는 오보가 있다든가 추측성 기사가 있다든가 이러면 즉각적인 공보를 해야 돼요. 그 공보하는 내용에는 범죄의 혐의와 수사의 경과와 수사의 상황이 분명히 규칙에 들어와 있으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경찰청이 좀 정확하게 지시를 내려서 수초경찰서 이런 부분은 지금 오보가 나오니 이 부분에 적극적인 대응해라. 그리고 추측성 기사가 나오는데 이건 문제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국가수도 15일까지 기다려라 이런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까지 어느 정도까지 부검이 진행됐고 부검 진행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확인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이런 부분이다 라는 걸 좀 이야기를 해줬으면 어떨까라는
저의 바람과 희망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원이었습니다. 자, 방금 전에요. 그 행정안전부에서 요청해온 8시 2분에 요청해온 재난방송입니다. 내용은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에 따른 양돈 농장 차단 방역 강화입니다. 자, 재난 지역은 해당 지역은 전국입니다. 지난 4일이요. 강원 영월군에 소재한 양돈 농장에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발생했습니다. 바이러스 접촉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양돈 농장의 종사자가 돼지 방사 사육을 금해 주사합니다. 또 멧돼지, 아프리카 돼지 열병 검출 지역에 입산하거나 산나물을 채취하러 가는 등 행위는 금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자, 매일 아침 스포츠의 매력을 짧고 굵게 전해주는 코너 스포츠가 얼마나 좋은지. 자, YTN 스포츠부 조은지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방금 끝난 소식 먼저 전하겠습니다. 네. 토론토의 류현진 선수 부상을 털고 마운드로 돌아와서 시즌 2승째를 따냈습니다. 예. 무려 11일 만에 선발로 나선 거거든요. 예. 지난달 26일 템파베이전에서 오른쪽 엉덩이 아프다 해서 스스로 내려갔잖아요. 예, 엉덩이 통증. 네, 그 이후에 부상자 명단에도 올랐다가 오랜만에 실전을 했거든요. 예. 뭐 1회 첫 타자에게 시속 142km 밋밋한 직구 던졌다가 바로 솔로 홈런 얻어맞았어요. 출발은 이렇게 불안했는데 5회까지 넉점 내줬습니다. 예. 직구 최고 구속이 146km. 이렇게 역시나 뭐 압도하는 맛은 윽박지르는 맛은 좀 없는 선수긴 한데 체인지업, 커브 뭐 이런 변화구를 적재적소에 뿌리면서 위기 관리 능력이 워낙에 좋았습니다. 사실 류현진 선수 뭐 토론토의 청년 가장이다 뭐 이러면서 혼자 짊어진 그런 분위기잖아요. 근데 오늘은 토론토 타자들이 정말 너무 잘해줬습니다. 류현진이 실점할 때마다 곧바로 득점을 냈는데요. 솔로 홈런 맞아서 0대1로 끌려가던 3회에는 그리칙 선수가 3런 아치 그렸고요. 네. 3대4로 다시 역전당한 4회에도 포수 젠슨 선수가 2점 홈런 때렸습니다. 그래요. 류현진이 마운드 내려간 뒤에도 추가 득점 올리면서 토론토가 10대4로 이겼고요. 류현진 선수 평균 자책점이 2.60에서 3.31로 좀 올라갔는데 그래도 시즌 2승 거두면서 기분 좋은 복귀전이 됐습니다. 아까 142km 직구라고 직구가 밋밋하셨는데 제가 보면 밋밋한 건 아니고요. 이 소리 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면 이거는 이제 속도는 높은데 그래도 그 정도면 그 정직하게 들어온 직구다. 그렇죠. 몰렸다 뭐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죠. 네. 눈에 다 보이는. 네. 그렇죠. 예, 마음 먹으면 70입니다. 예. 자, 어제 그 조성우 기자가 어제 조은진 기자 어제 못 나와서 조성우 기자 약간 눈만 띄고 들어갔어요. 네. 그 텍사스의 양현종 선수. 잘했습니다. 선발 데뷔전에서 삼진을 8개나 잡아내면서 눈도장 강렬하게 찍었어요. 아무래도 뭐 경험과 관록 뭐 말할 것도 없고 강심장까지 돋보였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회부터 삼진 쇼였습니다. 뭐 슬라이더, 패스트볼, 체인지업 이렇게 연속으로 헛스윙 삼진 아웃시켰고요. 출발부터 너무 좋았고 2회에 한 점 홈런 맞긴 했는데 후속 타자 모두 삼진으로 처리했고 결국에 3과 3분의 1이닝 동안 4안타 8탈삼진 1실점 좋았죠. 특히 빅리그 선발 데뷔전에서 삼진을 8개나 잡은 거는 박찬호, 류현진의 5개를 뛰어넘는 한국인 최다 탈삼진 신기록입니다. 그러게요. 데뷔전이니까요. 특히 양현종 선수 만 33살이에요. 그래서 텍사스 구단 통틀어 최고령 선발 데뷔전이었거든요. 근데 그 진기록도 세웠고 한국인 최다 탈삼진 기록도 세웠고요. 텍사스 3대1로 이겼지만 승리 투수 요건은 알다시피 못 됐는데 어쨌든 감독이 뽑은 수훈 선수로 선정이 돼서 카우보이 모자를 쓰고 기자회견에 나섰어요. 이제 본인도 절반은 성공한 것 같다 이런 말을 했고요. 현지에서도 뭐 스트롱 양, 포에버 양 뭐 이런 찬사를 받았는데 붙박이 선발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살포시 기대도 해봅니다. 그래요. 네. 스트롱 양이 포레버 붙박이. 되면 되겠네요. 오늘 컨디션이 좋으시네요. 저요? 네. 자, 올림픽 선수식 볼까요? 파이자가 선수단에 백신을 기부한다? 네. 도쿄올림픽 백신 접종이 사실 뭐 의무나 강제는 아니고 웬만하면 맞고 와라 뭐 이런 권장 수준인데 우리 시간으로 어젯밤에 화이자가 보도자료 냈습니다. 도쿄올림픽 또 도쿄 패럴림픽 참가하는 선수단 또 직원에게
코로나19 백신을 기부하겠다 이렇게 공식 발표를 했는데요. 국제올림픽위원회 IOC와 양해각서도 썼고요. 그래서 화이자는 IOC와 각 나라 조직위원회, 우리로 치면 체육회겠죠. 여기랑 협의해서 올림픽 참가자 중에 필요한 사람이 일본에 방문하기 전에 2차 접종까지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 당장 선수단한테 백신 주면 이제 원래 화이자가 공급을 뭐 계약했던 나라들한테 영향은 없을까 우려도 있을 텐데 그런 영향 없다 이렇게 일축을 했고요. 우리나라는 근데 올림픽이랑 패럴림픽 선수단한테 화이자 접종하기로 이미 결정을 했고 이미 웬만한 종목 선수들은 1차 접종을 마쳤거든요. 물량이 혹시 일부 전달이 될 수 있는지 이 상황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거 보면은 올림픽을 하겠죠? 네. 오늘 또 일본이 기로에 있는데 긴급 사태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요. 지금 도쿄, 교토, 오사카, 또 효고현까지 4개 광역 지자체가 긴급 사태 중이거든요. 이게 11일까지예요. 그래서 외출 자제해라. 또 음식점 휴업 있고 출근자는 70% 줄이는 뭐 이런 게 핵심인데 현지 보도 보면 2주일 혹은 한 달 더 연장한다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근데 다다음 주 월요일이죠. 17일에 IOC 토마스 바흐 위원장이 일본 가거든요. 가서 이제 직접 보고 얘기도 좀 해보고 요게 좀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제 올림픽 플레이북이라고 해서 지침이 나오는 게 있는데 취재진 버전이 나왔어요. 아, 그래요? 보면 이래도 올래? 야, 니네 진짜 올 거냐?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요? 네, 오지 말라는 것 같아요. 어떻게 써 있길래? 일단 가기 2주 전부터 앱으로 헬스 리포트 이런 걸 써야 되고요. 치료 또 본국 송환에 대한 보험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출국 전에 음성 확인서 뭐 이건 당연하고 일본 공항에 내리자마자 방역 택시 타고 숙소를 가서 3일은 무조건 필수 격리를 해야 되고요. 일본에 있는 내내 GPS 추적 당연히 해야 되고 대중교통 못 타고 그리고 모든 기자회견은 온라인으로 합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선수랑 접촉을 못하고 혹시 접촉했으면 진단검사 해야 되고요. 근데 사실 올림픽이나 월드컵 이런 거는 스포츠 기자에게도 꽃인데 현지 출장 고심하는 언론사가 늘었어요. 왜냐하면 현장 가도 할 게 없는 분위기이고 혹시나 뭐 감염이라도 되면 거기서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치료받기도 좀 힘들고 올 수 있을지 그러니까 송환이 가능할지 뭐 이런 걱정들이 들면서 실제 취소한 곳도 하나둘씩 생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주말 스포츠 일정 간단히 20초만. 네, 뭐 내일 일단 저녁 8시 30분에 토트넘 손흥민 선수 리즈 유나이티드와 원정 경기 있고요. 3경기 연속골 가능할지 한 골 더 넣으면 시즌 22호 골이 되는데 이게 유럽 무대 한 시즌 최다골이거든요. 그거 좀 기대하면서 치맥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면 될 것 같고 또 토요일, 일요일에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발전이 있습니다. 어제까지 해서 남녀 24명 가렸고요. 토일에 최종 순위 정합니다. 남녀 톱3는 베이징 올림픽 개인전 출전권 딴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YTN 스포츠부 조은지 기자였습니다. 황보선의 출발사 아침 금요일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